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회복지법제론 이번 시간에는요 2021년에 시험을 봤던 제19회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회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19회 사회복지법제론은 예년 시험에 비해 비교적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라고 우리 나눔의 집에서는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법제론을 살펴봤을 때 결코 평이한 수준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법조항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만이 풀 수 있는 그러한 문항들이 제가 봤을 때는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단순히 이거는 법 몇 조 몇 항에 있어 라고 제시하면 뚝 답이 결정이 되지만 우리가 그 법 몇 조에 있는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법제로는 이번 시간 19회 시험 중에서 인행사 다음으로 좀 어려웠던 과목이 아니었나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회 합격 대체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냐 하면 법률의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용어의 정의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되어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 이념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든지 급여의 종류, 실태조사 등에 대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출제되면서 구체적으로 출제되어지다 보니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탄탄하게 공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도를 암기하던 그러한 시험에서 이제는 그 조항 하나하나를 분명하게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 19회 출제 문항을 키워드별로 살펴보면 1장 법의 체계와 적용 자치범규에서 3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법률의 제정연도 1문제가 나오고 있고 사회보장기본법에서 2문제,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1문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3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에서 3문제,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사회보험에서 5문제, 그리고 사회서비스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사회서비스법에서는 지금보다는 좀 적은 노인, 아동, 장애인 복지 정도에서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지금은 한부모 가족지원법이라든지 다문화 가족지원법,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이르기까지 사회서비스법에서 많은 문제들이 출제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반부 우리 교재로 치면 7장 이후에 상당히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과 그 제정연대의 연결이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은요, 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집니다. 제정이 됩니다. 언제 만들어지냐면 1963년에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다. 장애인복지법은 언제 만들어지냐? 1981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70년대가 아니죠. 두 번째, 사회복지사업법은요, 1970년에 만들어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언제 만들어진다 그랬죠? 1999년 9월 7일까지 기억하라 그랬죠. 그러니 80년대라고 할 수가 없고요. 고용보험법은 언제 만들어지죠? 1993년에 만들어집니다. 1993년에 만들어지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은 1997년에 만들어져요. 그러니 1990년대에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언제 만들어지냐?
1973년에 만들어지자마자 무기한 연기가 돼서 1988년부터 시행이 되어지죠. 노인복지법은 언제 만들어지죠? 노인복지법은 1981년에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1981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연도가 같지 않으니 이것도 잘못됐고요. 자, 아동복지법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얘 역시도 1981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의 모체는요, 아동복리법입니다. 아동복리법은 1961년에 만들어져요. 이 1961년의 아동복리법이 198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법명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국민건강보험법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1999년에 국민건강보험법이 만들어집니다. 이 국민건강보험법이 만들어지면서 조합주의 방식에서 통합주의로 바뀐다라는 것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대와 재정 연도와 연대가 바르게 묶인 것은 3번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률이요 72%나 돼요. 그래도 많은 시험 응시생들이 그런 어떤 재정 연도를 잘 기억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재정 연도는 아까 본문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한국의 사회복지 법률의 역사 18회, 17회, 16회, 15회, 14회 매해마다 한 문제 이상 꾸준하게 출제되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에 해당하는 것끼리 묶인 것은 이것은 좀 쉬운 문제죠. 성문법은 일을성 문자, 글자로 이루어진 법을 성문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불문법이 있죠. 문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불문법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불문법을 먼저 기억하면 되죠. 불문법에는 판례법, 판례에 이루어진 것, 그리고 관습법, 관습에 이루어진 것, 그리고 조리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성문법을 물어봤으니 불문법을 없애면 되겠죠. 관습, 판례, 관습, 조리 이것을 없애면 정답은 3번에 해당된다라고 바로 정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응시생들 의외로 정답률이 좀 낮은 편이죠. 63%입니다.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문서의 형식으로 표현된 법을 성문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문법에는 헌법과 법률과 명령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명령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법의 체계와 적용을 보면 18회 한 문제, 19회 한 문제, 18회 한 문제, 16회 두 문제, 15회도 두 문제 이렇게 출제되어지고 있는 이력이 있습니다. 자, 3번이죠.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조례, 자치법규는 자, 아까 우리가 설명 안 한 것을 한번 해볼게요. 법에는 가장 상위법인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고 그 밑에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이 있습니다. 법 밑에 법은 누가 만들죠? 국회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누가 하느냐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각부 장관이 합니다. 각부 장관. 그래서 이것을 각부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령, 각부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자치법규에는 뭐가 있냐면 자치법규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는 누가 만들어요? 법을 국회에서 만들듯 조례는 도의회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조례 밑에 뭐가 있어요? 규칙이 있습니다. 시행령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만들듯 규칙은 우리 지자체의 수장, 행정수장인 누가? 도지사. 시도지사가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된 자치법규이다. 조례는 도의회, 지방의회에서 만들어진 건 맞죠? 그러니 맞습니다. 2번,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와 무관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다. 이 조례는요, 어디에서? 법령에서 위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법령이라는 것은 뭐냐라는 거죠. 법령이라는 것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뭐라 그러냐면 령이라 그럽니다. 령. 그래서
두 개를 합친 것을 뭐라 그런다? 법령. 그러니까 이 법령이라는 것은 뭐예요?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이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령의 범위와 무관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규칙. 규칙은 시도지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가 장이라고 할 수 있죠.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는 자치법규다. 맞습니다.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시도 밑에 시군구가 있기 때문에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누구는? 시군의 자치구에, 시도 밑에 시군구에 자치 조례를 만든다 그러면 그거는 상위의 시도 조례와 규칙에 위반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이결되면 의장은 이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것을 이송해야 한다.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라면 기억해 두십시오.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에 해당된다. 정답률 91%나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이라는 뜻 기억하시죠? 법령은 뭐예요? 법과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뭐라 그런다? 여기는 법이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영이라 그럽니다. 각부령이라 그럽니다. 각부령. 그래서 법령이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리고 어떤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범위 안에서가 아니라 법률에서 이것은 어떻게 지자체에서 만들어야 되는 조례로 제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률의 위임이 있을 때만 이러한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이 위임해야 됩니다. 법률에서 위임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법규는 14회, 13회, 12회 그래서 좀 과거의 시험에서 다수 출제되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4번입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법체계 바로 앞에 살펴봤죠. 범규범 위계상 최상위 규범은 헌법이다. 우리 법에서 최상위 규범은 뭐예요? 헌법이죠. 다시 한번 쓰면 헌법 밑에 법이 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는 헌법이다. 맞습니다. 법률은 법 규범에 의해서 헌법 다음에 단계 규범이다. 헌법 다음 맞죠? 그래서 맞습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여기서 기억하세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할 수도 있고요. 행정부, 정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제출하여 국회에 의결을 거쳐서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제정할 때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동의안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별도로 제출하여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죠.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시행령은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발행하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시행령은 국무총리는 아니죠. 시행령은 누구의 영이라 그랬죠? 대통령 영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그럼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장이 발행하는 명령을 뭐라 그러죠? 이거는 우리가 시행규칙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명령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뭐라 그런다? 명령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해당합니다. 58%가 답을 찾으셨습니다. 시행령은 어떤 법률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명령으로서 누구의 영이다? 대통령령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의 체계와 적용 19회 한 문제, 18회, 16회 두 문제, 15회 두 문제 등 출제 이력이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입니다.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 수급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인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모든 국민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수급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옳은 것이고요. 니은 사회보장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구두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 아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로 포기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증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디귿 사회보장 수급권은 수급자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아니요. 수급권은 최소한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나 압류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일신 전소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신 전소권 할 수 없다입니다. 없다.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사회보장 수급권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는데 나 안 받겠어 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안 받으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급권을 포기했던 것을 다시 취소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포기했던 것을 다시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것도 틀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골랐더니 의외로 1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정답을 잘 찾으셨습니다. 기억 하나만 옳다라고 판단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84%나 정답을 잘 찾으셨고요. 사회보장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의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디귿 사회보장 수급권은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그리고 리은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는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다? 포기했던 것을 다시 취소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19회, 18회에서 2문제, 17회에서 2문제, 16회에서는 무려 4문제나 출제되는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법률의 권리 구제 절차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은요, 최소한 2심판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의를 신청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면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그렇게 최소한 2번의 이의 신청 기간을 최소한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로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국민연금법에서는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 한 번, 그 다음 다시 한 번 순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 절차는 심사 청구가 아니라 제일 처음에는 뭐예요?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행정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은 이의 신청과 심판 청구와 행정 소송 순으로 3번의 권리구제 절차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이의 신청을 했는데 억울함이 있으면 상위기관에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면 행정소송을 하는데 행정소송은 어디에 하는 것이냐? 법원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내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법원에 하는 것을 행정소송, 소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법원에 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답이고요. 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구제 절차는 이의 신청이다. 이것도 하나밖에 없으니 잘못된 것이죠. 고용보험법에 명시되고 있는 권리구제 절차는 심판 청구와 심사 청구와 그 다음에 재심사 청구로 나누어집니다.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로 이심판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래서 3번도 잘못된 것이고요.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르면 이의 신청과 심판 청구 순으로 진행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심사 청구 한 번으로 끝납니다.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기초연금도 권리구제 절차는 이의 신청과 재심사 청구, 이의 신청과 재심사 청구로 언급이 되어지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의 신청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 국민건강보험은 이의 신청과 심판 청구와 행정 소송, 고용보험은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가 있고요. 한부모 가족은 심사 청구, 그리고 기초연금은 이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각각의 법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었나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에서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정답률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죠. 실제로요. 5번을 많이 체크를 했죠. 그래서 건강보험은 이의 신청과 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이렇게 3심이 있고요. 고용보험은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의 2심제로를 도입하고 있고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서는 심사 청구를, 기초연금은 이의 신청을 하고 있다. 권리구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17회 한 문제, 19회 한 문제, 17회 한 문제, 16회 한 문제, 15회 한 문제, 그래서 각 회마다 한 문제 이상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7번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은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건 맞죠? 그래서 오케이 맞고요. 니은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구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최저한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맞습니다. 평생사회안전망이라는 것은 원래 없었어요. 원래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만 있었죠. 그런데 하나가 더 생깁니다. 평생사회안전망이라고 생기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생애 주기에 걸쳐서 말 그대로 평생이니까요. 당연히 생애 중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생애 주기에 걸쳐서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특수 욕구, 기본 욕구와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평생 사회 안전망이란 뭐다? 기본 욕구와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전부 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사회보장 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사회보험 있고 공공부조 있고 사회서비스가 있고 평생사회안전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서비스 보시면요. 법이 바뀌기 전에는 여기가 사회복지 서비스였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 서비스 법이 뭘로 바뀌어요? 사회서비스로 바뀌면서 여기에 있던 복지가 어디로 들어가요?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다시 작은 단위로 이 사회 서비스 안에 작은 단위로 복지가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률 82%였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19회 한 문제, 18회 두 문제, 17회 두 문제, 16회 네 문제 등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8번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급여법. 언제 만들어지죠? 2014년에 제정돼서 2015년부터 시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관련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보시면 2017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다. 틀렸죠? 언제예요? 2014년에 제정돼서 2015년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이 틀렸고요. 2번,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장기관의 업무 담당자는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는 좋은 것인데 그래서 직권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직권으로 신청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고가 잘못됐어요. 동의를 받고 직권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니까 이것도 틀린 지문이 되고요. 3번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맞습니다. 수급권자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수급권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급권자는요, 모든 국민이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수급권자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 우리도, 여러분도, 저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수급권자, 저도 수급권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장급여를 받는 사람을 그 중에서 누구라 그래요? 수급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죠. 그래서 3번 수급자란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에 해당되겠습니다. 4번 볼까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몇 년마다? 3년마다. 5년이 아니라 3년마다 실시해야 됩니다. 3년마다. 그래서 5년이 잘못됐고요. 이 법에 따르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 등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얼마? 90일 이내에 어떻게 해야 된다?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일 이내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률 77%입니다. 언제 만들어졌다? 사회보장급여법은 14년에 만들어져서 15년부터 했고요. 여기에 보면 이번에 보면 직권으로 할 경우 이 경우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피해 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된다라고 했고, 수급권자 등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뭐를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최근에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 법이 만들어진 게 시행이 2015년부터인데 바로 시험에 나오면 학생들이 혼란스러울까봐 조금 후인 17회, 18회 시험에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법에 의한 문제들이 더 많이 출제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9번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기본 이념에 해당되는 것은 그랬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기본 이념에 해당되는 것은요, 언제 만들어지냐 하면 이것은 2012년 1월 26일 날 만들어집니다. 2012년 1월 26일 날 만들어지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는데, 이때 왜 개정됐느냐가 중요합니다. 2012년 1월 22일 날 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됐냐 하면 2011년 영화 도가니가 상영이 되어집니다. 영화 도가니가 상영되어지면서 사회복지시설에 어떠한 문제들이 드러나냐면 어떤 인권에 관한 부분들이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권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2년 1월 12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이념이 없었던 이념이 추가가 됩니다. 이 이념 자체가 없었는데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시설은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 세 번째, 이용자의 뭐를 지켜야 된다?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네 번째,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의 이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단순히 옳은 것을 선택하면 오답을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 통합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 맞는 말인데, 사회복지법상 사업법상 기본 이념은 딱 이렇게 네 가지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1번은 옳지 않은 것이고요.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 이것도 나쁜 말은 아닌데 네 가지 이념 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의 자활을 지원한다도 마찬가지고요.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 통합도 좋은 말인데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쉽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사회복지사업법상 기본 이념을 알아야 되고요. 이 기본 이념이 언제 만들어졌어? 2012년 1월 26일. 뭐 때문에? 영하 도가니로 인해서 시설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이 인권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념이 추가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서비스를 신청, 제공받을 수 있다. 시설의 공공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시설은 공공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이용자의 인권이 짓밟혔잖아요. 그래서 이용자의 인권을 중요시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러한 문구들이 삽입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는 사람만이 맞출 수 있었던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답률을 보십시오. 정답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8%밖에 정답을 찾지 못한 문항입니다. 이런 문항은요, 정말 어려운 문제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상 기본 이념은 법을 찾아보시면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4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가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 사회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데서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즉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 이용하는 사람의 뭐를? 선택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크게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십시오.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우리 법제론에서는 상당히 꾸준하게 출제되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저렇게 구체적인 부분까지 묻고 있으니 얼마나 더 깊이 공부를 해야 될지 조금은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19회에서 2문제, 18회에서 3문제, 17회에서도 3문제, 16회에서도 다수의 문항이 출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은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여기도 사회복지사업법이 나오죠.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그랬는데 옳은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서비스로 바뀌면서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사회서비스로 바뀌면서 사회복지 서비스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회서비스에 포함되는 겁니다. 사회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지가 어디에 포함돼요? 사회 서비스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될 것이고요. 2번,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은 현물을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정책에서도 같이 봤었던 것 같은데요. 서비스는 근본적으로 뭐라고 보면 된다? 현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는 현물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은 1년을 초과하여 정지시킬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요. 1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년 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사회복지법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데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법인은 누구의? 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법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가 이게 바뀌었어요. 누구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정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시설 운영은 누구에게 주어지냐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여기에서 보면 서비스의 적정 기준을 마련한다 그랬는데 적정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제시할 수가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에서 없어요. 그래서 적정 수준이 아니라 최저 기준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적정이 아니라 최저 기준이라는 면에서 틀린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률 50%에 해당되고요.
설명을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란 국가, 지자체, 민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 어쩌고 저쩌고 해서 되도록 했는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사회복지 서비스가 어디로 들어갔다? 이제는 사회 서비스 안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자격을 어떻게 한다? 1년의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어디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뭐를? 최저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은 2번이고 정답률은 50%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앞에 설명됐듯이 상당히 다수의 문제가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날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명시된 날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날이지 이 날이 옳고 그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어떤 법에 근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 어디에 있냐면 장애인 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인의 날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노인복지법에 명시가 됐겠죠. 아동학대는 어디에? 아동복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은 어디에 되어 있냐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맞고요. 왜 9월 7일이냐? 무슨 날을 기념했죠? 국기법이 만들어진 날을 기념했죠. 1999년 9월 7일 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져서 그 날을 기념해서 그 이듬해에 사회복지의 날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버이의 날은 무슨 법에 의해 근거하죠? 노인복지법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장애인의 날이 4월 20일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노인의 날 10월 2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11월 19일, 어버이날 5월 8일, 사회복지의 날도 9월 7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회복지사의 날은 9월 7일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의 날은 3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의 날과 사회복지사의 날은 같지 않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률을 봤더니요. 79%가 정답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법은 방금 설명한 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회복지사업법 상당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19에도 엄청 많은 문제들이 벌써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외국인에 대한 특례 규정이다. 관로 안에 들어갈 말은 국민기초생활법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되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수급자가 되려 그러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 일단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냐면 대한민국 국민과 여기 누구예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에 있거나 또 어떤 사람 임신했거나 누구를 하면 되겠어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기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 비속 이것이 누구예요?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이라 그러면 누구죠? 직계 비속이라 그러면 누굴까요? 직계라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수직입니다. 위로는 부모, 밑으로는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배우자가 임신 중에 있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다시 직계 비속이라 그러면 또 자녀가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직계 비속이 아니라 그 부모. 자녀는 이 앞에 이미 얘기됐잖아요. 미성년 자녀라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포함이 됐어요. 이제 누구를 포함해야 돼요? 부모를 포함해야죠. 위에 나를 포함해서 위아래를 직계라 그러고 밑에 있는 나를 포함해서 밑에 쪽을 비속이라 그러고 위쪽을 존속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존속과 비속을 합쳐서 존비속이라고 하는 것. 직계 존비속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는 부모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직계 비속이 아니라 여기는 직계 누가 돼야 된다? 존속이 돼야 됩니다. 직계 존속과 리을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걸 누가 정하고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뭐다? 직계 비속이 아니라 부모, 미성년 자녀나 부모니까 부모는 직계 존속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들과 같이 생계를 같이 하거나 주거를 같이 하거나 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뭐가 될 수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 비속이 아니라 존속, 즉 부모님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은 뭐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회, 18회, 17회, 16회, 15회, 14회 이렇게 하면서 매해마다 한 문제 이상 출제되고 있는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3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건 과거에는 이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그러면 가장 높은 벌금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건 암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금융정보. 수급권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장 높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정보 중에서도 어떤 정보? 개인정보 중에서도 금융정보에 관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가 가장 큰 뭐예요? 벌칙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래서 2번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지급받은 급여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도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이고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도 1년 이하 1천만 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정보가 가장 세고 나머지는 1년 이하 1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되고요.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경우는 얼마냐면 300만 원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교는 그나마 좀 약하죠. 그래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을 맞힌 정답률을 보았더니요. 이번 42%가 정답을 체크했고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수급권자의 금융정보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관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벌금 5천만 원,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금융정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냥 단순히 외우면 나중에 기억 못해요. 뭐다?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장 높은 벌금을 받고 있는 것은 뭐다? 개인의 수급권자의 금융정보를 남용, 유출했을 때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내용도 19회, 18회, 17회, 16회 등 꾸준하게 출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 산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산재 적용 범위라고 그럴까요? 산재 적용 범위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여기에 말하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되고 두 번째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출퇴근 도중에 발생하는 재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여기에서 물어본 것은 업무상 사고 첫 번째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적어도 뭐겠어요? 출퇴근 재해죠. 그러니 4번은 무조건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번은 일단 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 출퇴근에 의한 재해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4번의 설명도 또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출퇴근 재해는 어떨 때 비통상적인 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비가 붙으면 뭐가 될 수 없어? 출퇴근 재해로 볼 수가 없습니다. 출퇴근 재해에 해당되려고 그러면 어떻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통상적이라는 것은 내가 사무실까지 가는데 비통상이라는 것은 내가 엉뚱하게 뭐 저기 갔다가 퇴근했어요 라고 하는데 저기 갔다가 사고 난 것까지 출퇴근 재해로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통상적인 경로가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에서 출퇴근 경로 도중에 발생한 것만 뭐라 그런다? 출퇴근 재해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1, 2, 3, 5번은 뭐에 해당되느냐? 법에 명시되고 있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도 꼼꼼하게 봐주시면 또 다른 응용되었을 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했으니 당연히 업무상 사고가 되겠죠. 두 번째,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이것도 맞습니다. 사업주가 주관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우리 일은 아닌데 사업주가 가라 그래서 참여한 행사 중에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에 해당되고요. 휴게 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에 해당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률 95%. 와,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정답을 잘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사고에 해당되는 것은 방금 읽었던 네 가지와 그리고 그 밖에 기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법령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산재에 관한 시험 18회 한 문제, 17회 한 문제, 16회, 15회, 14회, 13회 등 매해 한 문제 이상 출제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요 문제는 좀 쉬웠던 것 같은데요. 15번 기초연금법상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초연금은 몇 세부터 받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준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정 기준을 정할 때, 이 X를 정할 때 뭘 하냐면 이상인 사람 중에 기초연금, 여기가 같은 기억이니까 65세 이상인 사람 중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지금 현재 100분의 70%, 그러니까 하위 70%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이드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차례대로 들어갈 나이는 65세와 7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65세를 오히려 잘 못 찾으신 분이 있어요. 우리가 국민연금은 처음에 몇 세부터 시작됐죠? 60세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번을 체크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한번 정답률을 보겠습니다. 많지는 않았네요. 1번을 체크한 사람이 8%밖에 안 되고 다행히 2번을 찾으신 분들이 85%, 그래도 양호한 수준으로 정답을 잘 찾으셨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고 보건복지부, 이 기준은, 선정 기준액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되냐면 우리나라 전체 65세 이상 사람 중에 하위 70%의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뭘 한다? 선정 기준액을 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액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부조안의 기초연금법 18회 한 문제, 17회, 16회, 15회, 14회 등 꾸준하게 한 문제 이상 출제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6번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국민연금법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는 건데 여기에서 자주 함정으로 출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장애급여입니다. 장애급여. 여기에 보면 장애급여가 아니고 국민연금은요, 장애급여가 있습니다. 장애급여. 그런데 이 장애급여는 단어가 비슷해서 혼동할 수 있는데 해가 들어간 장애급여는
산재보험에서의 급여의 종류입니다. 국민연금법에는 뭐가 있어요? 장애급여가 있다라는 것.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이렇게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니은은 산재급여이기 때문에 니은을 제기한 기업, 디귿, 리을에 해당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입니다.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답 노트. 장애급여는 뭐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의 급여 종류 중 하나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오답을 찾으신 것 같아요. 장해급여는 산재급여의 종류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19회, 17회, 16회, 15회, 14회 등 꾸준하게 한 문제 이상 출제되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으니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된다 그랬는데 실제로 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뭐라고? 네, 지체 없이 기억해 두시죠?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된다. 지체 없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지 않으면 본인이 결국 손해를 입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직이라는 것은 직장을 옮긴 것이 아니라 퇴사를 의미합니다. 퇴사한 경우.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퇴사한 경우, 그러니까 강제로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퇴사한 경우는 뭐 할 수 없다? 뭐 해야 된다? 지체 없이 실업을 신고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설명은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농업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4명 이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고용보험법을 어떻게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가지가 틀렸네요.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 설명했고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 기준으로서 피보험자의 이직일 이전 36개월이 아니라 18개월, 즉 1년 반이죠. 1년 반 동안 구직급여의 요건을 충족하면 뭐를 할 수 있다?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4일간 대기기간이 있는데 고용보험은 며칠간? 7일간의 대기기간. 고용보험은 7일간의 대기기간이 있고 반대로 산재보험은 며칠간에 있다 그랬어요? 3일간의 대기기간이 있다라는 거 구분해서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주비는 구직급여에 해당된다 그랬는데 아니요. 이직은 왜 이직하는 거예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직할 때 이직비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주비는 구직급여의 종류가 아니라 취업 촉진수당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사 갔을 때 이주비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직급여의 종류가 아니라 취업 촉진수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률 41%입니다. 농업업, 임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이직 이전 18개월로 하고요. 실업의 신고, 고용보험에서는 7일간의 대기기간을 두고 이주비는 취업촉진수당의 종류에 해당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용보험 18회, 17회, 16회 등 꾸준하게 한 문제 이상 출제되어지고 있는 이력이 있습니다. 18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자산의 관리 및 운영, 증식 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홍보, 이것은 전부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해 두셔도 되지만 반대로 뭘 기억해 두시냐 하면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이렇게 심사가 들어가는 것은 누가 하냐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심평원이라 그러죠. 심사평가원에서 하게 됩니다. 심사평가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요양급여의 비용을 심사하거나 요양급여의 적절성, 요양급여가 적절했는지를 심사하거나 아니면 병원을 심사하는 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것, 요 세 가지는 심평원, 심사평가원에서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사하는 것은 누가 한다? 심사평가원이라고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심평원, 즉 심사평가원에서 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소 어려운 문항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심평원이 있다라는 것만 좀 우리가 기억을 해 두셔도 답을 찾는 데는 어렵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키포인트는 심사평가원을 기억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사평가원은 뭐 한다? 심사급여의 적절성이나 급여를 심사하거나 또 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누가 한다? 심사평가원에서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18회, 17회, 16회는 매해 한 문제 이상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학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에는 경제적 착취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요. 경제적 착취도 당연히 경제적 학대에 해당되죠. 그래서 얘는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니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설명이고요.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라 하면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혹은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4번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91% 정답을 잘 찾았고요. 장애인 학대는 경제적 착취도 어디에 해당된다? 장애인 학대에 해당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장애인복지법은 사회서비스법으로 자주 출제되어지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18회, 17회, 16회, 15회, 14회 등 반드시 한 문제 이상 출제되어지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번입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죠. 노인 주거복지가 있고요. 노인 의료복지가 있고 노인 여가복지가 있고 재가 노인복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보호 전문기관이 있고요.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생긴 학대 피해 노인 쉼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은 총 몇 개가 있냐면 7개가 있습니다. 7개. 그러면 이 7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여기 2번 보면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틀렸죠? 왜냐하면 최근에 신설된 이 학대 피해 노인쉼터 5번은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을 선택을 했네요.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도 노인복지 시설의 종류다라는 걸 우리가 같이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4번도 많이 틀렸고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시설의 종류는 노인 주거복지, 노인 의료복지, 노인 여가복지, 그리고 재가노인,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 일자리 지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이렇게 7가지가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법도 사회서비스법 중에서 자주 출제되어지는 법 중에 하나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1번입니다. 사회복지법상 연령 규정이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연령, 우리가 이 연령을 기억하는 것도 자주 출제되어지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다문화 가족 지원법상 아동 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이다라는 것. 여기는 24세 이하, 여기는 아동은 18세 미만이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 청소년 한부모란 몇 세를 얘기한다? 24세를 얘기를 합니다. 얘도 맞습니다. 그리고 같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 취약 중인 경우는 아동은 몇 세다? 24세가 아니라 취약 중인 아동은 22세로 되어 있습니다. 22세 미만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 아동은 몇 살일까요?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 아동은 위에 아동복지법과 같이 18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아동은 18세 미만이지만 취약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나이를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정의에 대한 연령 규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정의에 대한 연령 기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60세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노인 주거복지에서 양로원, 유료 양로원은요 60세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65세가 노인 연령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만 노인복지에서 60세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설도 다수가 있기 때문에 뭐 65세다, 60세다 이렇게 정의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답도 5번을 상당히 많이 선택을 했는데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노인복지법에서 60세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두시면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나이는 65세가 아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 취약 중인 경우의 아동은 22세 미만이다. 한부모 가족 지원법상 일반 아동은 18세 미만인데 취약 중인 아동은 22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라는 것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답률이 상당히 높죠. 정답이 28%밖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 문제는 어렵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난해할 수 있었던 문제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두십시오. 한부모 가족 지원법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5회, 14회 등 나오고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하죠. 그죠? 강제로 기부하면 안 되겠죠. 공동모금의 재원은 지역, 단체, 대상자의 사업별로 복지 수요가 공정하게 충족되도록 배분한다. 좋은 말. 공정하게 배분된다. 좋은 말. 맞습니다. 오케이. 3번 공동모금의 배분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또 그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이 법은 모금회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돈을 관리하는 것은 사람을 관리하는 것은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게 맞겠지만 공동모금회는 돈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법인, 돈과 관련된 것은 사단법인이 아니라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는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모금회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보조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률 조금은 낮은 편이네요. 71%. 이 법 또는 모금의 정관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기본 방향에 관한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2조 2호의 규정이다. 관로안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은 자원봉사 활동법은 누구의 주무부서가 어디죠? 행정안전부죠.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VMS, 복지 쪽에서는 VMS라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VMS 시스템을 이용하지만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는 것,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그 법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은 어떤 원칙이 있냐면 무보수성, 자발성. 그래서 바로 답을 할게요. 여기에 보면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제 2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익, 당연히 자원봉사활동은 어때요? 공익을 위한 것이고 영리를 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영리성. 여기서 비정파성과 비종파성은, 비정파는 정치, 어떤 특정한 정치를 떠나야 되고, 비종파성은 특정한 종교를 떠나서 수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정치를 위해서, 특정한 종교를 위해서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에서부터 4번까지가 이 원칙에 해당되고, 무차별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률도 다소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법에 있는 그대로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서비스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16회, 14회, 11회 등 중간중간 출제되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24번입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상담을 할 수가 있다? 아니죠. 어떻게 감히?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것은 바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맞고요.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가부. 이게 가족, 성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는 여성에 대한 법이죠. 그래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 의료시설을 피해자 등의 치료를 위해서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국가 또는 지자체 단체는 이 법 27조 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왜냐하면 이러한 지문도 가끔 언급이 되어지니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종사자는 피해자 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상담 등의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그래도 최근에 자주 언급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문제는 조금 난해해서 이 문제는 이러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죠.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처분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런데,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뭐냐 하면 의무고용이라는 게 있어요. 장애인 의무고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 기관에서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으면 그 의무고용하지 않은 인원수에 따라서 뭘 부과하냐면 고용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이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옳지 않으냐에 대한 그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기업의 경제상 자유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인데, 일단 기업의 경제상 자유는 공공복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공공복리, 사회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기억해 두시고요. 국가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규제와 조정할 수 있다. 네.
고용부담금 제도는 장애인 고용 의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으로 인정된다. 이 부담금을 내는 것은 이게 차별에 해당되지 않고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된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내렸고, 고용부담금 제도는 그 자체가 고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의 경쟁적 부담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고용부담금 제도는 차별성의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왜? 열심히 이행한 기관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뭔가 이건 불균형이 발생한 거죠. 나는 이행하고 누구는 이행하지 않아. 이런 불균형이 발생한 거죠. 나 이행하는데 억울하네? 근데 이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에 뭘 하고 있어요? 부담금을 줌으로 인해서 이 불균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다? 차별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용부담금 제도가 남아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이 법이 남아있는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5번,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준 고용률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구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헌법에 불합치하다. 불합치하면 이게 남아있지 않겠죠. 그런데 기존과 합치하기 때문에 이게 유지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용을 몰라도 이 법이 고용부담금 제도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5번이 잘못됐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정답을 의외로 많이 찾으셨습니다. 이런 지문 어려워서 놓치기 쉬운데 틀리기 쉬운데 그래도 63%가 정답을 잘 찾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판례에 대한 문제도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중간중간 나오고 있다는 것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9회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를 풀었는데요. 개인적인 견해는 법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알아야만이 풀 수 있는 문항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제는 좀 더 정확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조항 하나하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 느끼시면서 이번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